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도 좋습니다. 예, 소위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죠.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 선언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선언 안 했을 수도 있겠죠. 영상이 언제 나갈지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근데 위드 코로나라는 것이 결국은 확진자가 계속 늘지라도 치명률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급 환자, 중증 환자는 그 증가 속도가 줄어요. 그리고 사망자가 크게 극단적으로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팬데믹이라고 보기보다는 풍토병으로 보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독감 같은 걸로 보자. 그러니까 이제 독감 같은 것을 국가가 통제할 필요가 있느냐, 개인이 통제하는 거죠. 독감 주사 맞을지 여부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 국가가 이렇게 하라 마라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풍토병으로 보자. 그런 움직임이 위드 코로나 선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강조했던 그 표현이 세계 경제의 불균형 회복입니다. 불균형 회복이라는 표현은 선진국과 개도국 혹은 저소득 국가 이들의 불균형 따로따로 회복이에요. 왜냐하면 백신 접종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선진국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뚜렷한 회복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근데 신흥국들은 그렇지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 신흥국 권역에 해당됩니다. 백신 접종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그리고 위생 방역 이런 수준에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죠. 우리나라는 좀 뚜렷한 경제 회복이 진전된다. 물론 여러분이 체감하실 만큼은 아니에요. 체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체감하실 만큼은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다고 하시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이 체감 가실 만큼 뚜렷한 회복은 없을 겁니다. 그게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이지, 숫자적인 반등이지 체감 갈 만큼의 반등이 아니다. 그러니까 체감 갈 만큼의 성장은 아닙니다. 2022년도. 그런 모습이 좀 전개되는 거, 한국 경제도 이 선진국의 모습하고 유사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의 표명으로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될 것이다라고 견조한 회복세를 자신하지 못하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어요. 인상했다가 다시 꼬꾸라지면 그건 모든 화살이 통화정책 당국으로 가거든요. 한국은행으로 가거든요. 너네 통화정책 잘못했어.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런 블레임을, 그런 클레임과 블레임을 받고 싶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기관들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보수적으로 항상 행동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세계 경제나 선진국 경제나 한국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되니까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될 때가 왔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이제 언제쯤 한 번 더 또 올릴 거라고 보세요? 일단 2021년 연내에 한 번 정도는 더 인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가파르면 안 됩니다. 가파르면 안 되는데, 다만 기준금리 인상도 필요하긴 필요해요. 그러나 너무 빠르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는 2021년 한 해에 남은 금통위가 2번 있습니다. 10월과 11월이죠. 2번 중에 한 번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으로선. 지금 현재의 이 경기 운용과 이 세계적인 그 경기의 사이클을 보면 우리나라는 그 2개 월 중에 한 번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사실 시장의 컨센서스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번 다 인상하면 조금 너무 빠른 감이 있다. 왜 적정한 기준금리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것을 금리 인상이라고도 표현하고 적정화라고도 표현하죠. 적정한 수준의 정상화라고도 표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기준금리를 만든다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정금리를 찾아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그러냐면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있을 것을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저도 못했거든요. 그 누구도 못했죠. 마찬가지로 22년, 23년에 우리가 지금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변수가 등장할 수 있잖아요. 그걸 예상할 수 없으니까 카드를 마련해놔야죠. 항상. 어떤 변수가 언제 등장할지 모르니까 카드를 준비해야 돼.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원한다는 게 아니라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 위기 상황에 카드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인상해 놓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계기고,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현 정부의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재부의 노력과 통화정책의 노력이 함께 맞물린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가계부채 정상화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인데, 카드를 마련하는 것도, 적정한 수준의 기준금리를
인상해 놔야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감안해야 될 게 외국인 투자 자금이죠. 외환 위기 가능성. 실제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규모가 크게 줄었죠. 순매도가 엄청나게 이어지고 있죠. 지금 시점 기준으로 한 35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매도되고 있어요. 매도세가 강하니까 국내 코스피가 박스권에 머무르는 거예요. 어쨌든 전체 주식 투자의 수요가 있잖아요. 그 수요의 일부가 외국인 수요일 거 아니에요. 이만큼이 빠져나가니까 수요가 부족하니까 코스피 자체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흐름인데, 이게 순식간에 발생할 때 발생하는 그 위기가 외환 위기죠. 특히 IMF 외환 위기 때 전체 외채 중에서 단기 외채의 비중이 높았는데 그 단기 외채가 다 빠져나가면서 외환 위기가 발생한 거죠. 그것을 이제 미리 막기 위해서 단기 외채 비중을 줄이고 장기 외채 중심으로 가져가고 외채도 좀 줄이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본다면 국내 실물 경제나 이 금융시장이 정상화 되려면 외국인 자금이 그렇게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게 좋지 못하거든요. 주식 투자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이어져야 주가도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그래야 기업들도 자기 자본에 의존해서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실물 경제 회복으로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것도 신경을 써서라도 당연히 적정한 수준의 기준금리를 만드는 거죠. 미국보다 먼저. 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국의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더 높은데, 만약에 시중금리가 더 높은데 굳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고 싶어요? 외국인 입장에서. 거기서 주식 투자 수익률이 상당한다 하더라도 그 원화를 달러로 바꾸면 가치가 없는데 투자 안 하고 싶죠. 그런 것처럼 원화 가치를 어느 정도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인상해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집값은 뭐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네. 거래량은 줄었지만 계속 뜨문뜨문 신고가가 찍히면서 잡히지 않고 있는데, 네. 아까 초반에 인상적이었던 네. 얘기가 이제 이거는 정부의 탓이 아니다. 대세적인 흐름과도 관련이 있어서 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집값이 잡히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고 지금이라도 해결 방법은 뭐가 있을지. 이게 철학이 좀 담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철학. 집값이 조정되어서 실거주자가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지지하는 사람과, 집값은 계속 상승해도 된다, 상승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보는 것과 이 철학이 달라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보냐 보수냐. 저도 어떤 정치색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맞다라고 제가 말씀은 여기서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둘 다 맞을 수 있고 둘 다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철학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어쨌든 민주당이 집값을 잡는 것이 맞다라고 봤고, 잡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게 반 이상이 동의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보는 거죠. 집값을 잡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반은 싫어하고 반은 좋아하겠죠. 집을 많이 보유한 사람은 정말 싫어할 거고, 집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나는 집을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신다. 극취약계층이죠. 그런 계층들은 집값을 한없이 떨어뜨렸으면 좋겠죠. 그건 이제 정말 사람마다 다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부동산 공약이 반영된 문재인 정권이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저도 그것에 동의한다고 보고 생각을 한다면, 근데 집값을 잡기 위한 노력이 기본적으로 좀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한 것이지, 가격 상승 자체가 문재인 정책 탓이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치솟았는데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그럼 좋게만 해석하자면 정책이 없었다면 더 올랐을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와중에 교란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매물 잠김이죠. 교란이 뭐냐면 이 보유세를 강화하고 또 양도세마저 강화하고 모든 부동산의 곳곳에 세금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차익이 발생했잖아요. 이 차익이 발생하는 것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차익을,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15억이 됐는데 그 5억의 차익을 나는 안 가질래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한 건데, 근데 차익 5억 중에서 4억을 세금으로 내라
라고 한다면 누가 그걸 매도하겠습니까? 절대 매도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도 후랭이 TV에서 이 양도세 중과 이 제도가 개편이 될 경우 매물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가격이 둔화되는 흐름이 더 강화될 수 있겠다. 근데 그게 없으면 둔화되기가 어렵죠. 결과적으로는 그게 없었고 많이 둔화되지 못했던 거예요. 20년보다는 21년이 둔화된 건 사실이에요. 이래요, 그래프가. 근데 여전히 0 이상이죠. 여기니까. 그 흐름인 걸 강조하고 싶고요. 그러면 뭐가 교란이냐? 정말 교란이 뭐냐면 매매 증가율은 마이너스예요. 매매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매도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도세가 약해졌어요. 대신에 증여의 증가율이 폭풍 솟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보유세를 강화하고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고 제가 정치적으로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저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잘 모르고요. 근데 어떤 정권이 이 정부를 계속 유지할까를 이제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2022년 부동산 시장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안해서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이런 민주당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전제해놓고 말씀드리면 많은 국민들이 특히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매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차익을 세금으로 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차라리 증여하자 하고서 증여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세는 계속 유지되죠. 이참에 사자. 오늘 기사를 보니까 지금 역사상 최고 고점인 빌라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라도 내가 이참에라도 사야겠다. 지금 아니면 언제 살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외쳤어요. 3번 외쳤는데 4번째 또 외쳤어요. 그때 늑대가 나타났다고 인정할 겁니까? 아닙니까? 보통은 못 믿죠. 그냥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 버리죠.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너무 많이 선언했기 때문에 공급폭탄이다. 공급폭탄 없거든요. 2022년에도 공급폭탄 없습니다. 근데 고점이다 자꾸 이런 얘기만 했는데도 계속 가격이 상승하니까 정부의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냥 매도하느니 증여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결국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게 옳다라고 전제했을 때 안정화를 만들려면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야 되죠. 그래야 매도가 이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매매에 따른 부담은 덜 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매도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유에 따른 부담은 더 강화하고 거래에 따른 부담은 완화시키는 거죠. 그럼 거래가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급폭탄. 네. 공급폭탄 내년에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안타깝다는 말씀은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반반이실 거 아니에요. 가격이 상승했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하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반반은 아닐 겁니다, 저희 쪽은. 어느 쪽이 더 어느 쪽이? 한 99대 1 정도. 99가 하락이에요? 오른다. 오르는 걸 더 좋아하세요? 네. 그럼 저도 99에 편승해서 네, 얘기를 할게요. 그럼 상승했으면 좋겠다라고 봤을 때 상승세를 잡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차감해 보면 되거든요. 그 차이값을 보면 돼요. 그 차이값이 뭡니까? 대표적인 지표가 미분양 주택 건수예요. 이것은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여실히 볼 수 있는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미분양 주택 건수를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역사상 이토록 미분양 주택 건수가 줄어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역사상 이토록 미분양 주택 건수가 가파르게 줄어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요 초과 현상이 지속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자산 가치의 움직임은 좀 둔화되겠지만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되긴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그러면 2022년에 아파트 분양 물량, 공급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그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또 지표가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에요. 이 인허가 실적은 건설사들이 아파트 사업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인허가 실적이 나와요. 근데 인허가 실적을 받은 이후로부터 실제 분양이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대략 한 2에서 3년이에요. 그러면 현재 2020년, 21년까지의 그 인허가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20년까지
공급량이 줄었어요. 인허가 실적이. 그러면 2022년까지는 공급이 줄 거라는 결론이 나오죠. 혹은 2023년 중반까지는 적어도. 그래서 2023년 하반기부터 공급량이 좀 더 많아질 느낌이에요. 물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만큼이냐는 것은 또 별개이지만 공급량만 봐도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실제 뭐 신규 택지 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현 정부의 파리 대책, 주택 공급 폭탄이다 선언하면서 파리 대책을 발표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벌써 1년이 훌쩍 지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태릉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삽도 못 뒀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주민의 동의를 거둬서 정책을 발표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그것이 의사결정 되려면 지자체 장이 결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지자체 장은 정부 편이기보다는 주민 편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면 인정을 못 받잖아요. 당연히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신규 택지 개발 결정도 안 됐고 삽도 못 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공급 폭탄을 선언했지만 실제 공급 폭탄이 이어지진 못해요. 물론 일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계속 하고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가격이 뚜렷하게 조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2년입니다. 벌써 저희가 2022년 전망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네. 산업 주요 이슈와 내년 경제 전망 궁금합니다. 산업 주요 이슈 몇 가지만 제가 짚어드릴게요. 간단하게. 네. 그것은 여러분 한번 책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반도체 신냉전 체제입니다. 살벌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도체를 그냥 내가 다 해먹겠다. A부터 G까지 다 해먹겠다. 미국이, 중국이, 한국이, 우리나라, 대만, 유럽이 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산업 관점에서 중요한 게 CBDC입니다. CBDC는 가상화폐가 이게 발행 주체가 없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예라고 한다면 이것을 억제하고 중앙은행이 발행하겠다. 근데 이게 계기가 되는 게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에요. 우리나라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5G 선언하고 5G 선도국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중국이 개발한 디지털 위안화죠.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개발한 거. 그걸 디셉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커런시 그리고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그래서 이 디셉을 지금 시범운용 여러 차례 했는데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외국인에게까지 상용화할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위안화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중앙은행이 개발한 디지털 커런시, CBDC 경쟁에 돌입합니다. 그러면 이 화폐가 없어지고 디지털 커런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디지털 커런시를 화폐 시대에는 지갑이 필요했으면 이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디지털 지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위챗이라든가 알리페이라든가 우리나라도 이제 후보군들이 몇 개 있습니다. 카카오와 그라운드X가 그걸 실험하고 있죠. 현재 시범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디지털 지갑,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산업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22년은 그 무엇보다도 메타버스가 엄청나게 폭풍 성장하는 21년부터 메타버스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2021년에는 기업들이 구상하고 그림 그리고 기획을 많이 했다 그러면 2022년에는 정말 여러 저변에서 메타버스를 도입해 나가는 모습들이 펼쳐질 거고요. 그러면 메타버스 시장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산업 같은 것들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말 그대로의 가상경제가 실현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그 밖에도 뭐 디지털 컨텐츠라든가 실시간으로 우리 온라인 쇼핑, 오프라인 쇼핑에서 온라인 쇼핑으로 한번 거듭났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한 번 거듭나는 게 라이브 쇼핑이거든요. 라이브 쇼핑이 크게 부상한다든가 여러 이런 산업의 변화들 그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실적 기반의 산업이 무엇이고 기업이 무엇인지를 좀 추적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어떨까? 내년 경제 전망을 좀 짧게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 어떤 한 해가 될까요? 좋습니다. 제가 2019년에 2020년 전망서를 낼 때 2020년을 대전환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2021년 전망서를 낼 때 그때는 제가 이탈점이라고 했어요. 2020년에 그 충격으로부터 벗어나는 해, 포인트 오브 엑시트, 빠져나오는 해, 이탈점. 그리고 2022년은 회귀점,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경제로 돌아간다.
포인트 오브 터닝 백. 경제 성장률 지표로도 그렇습니다. 제자리를 향해서 접근한다. 그렇게 접근하는 그런 움직임, 그런 노력들이 경제 주체들이 막 집중될 것이고, 재정 정책, 자, 통화 정책은 이제 전환이 있어요. 기조 전환이 긴축적으로. 근데 재정 정책은 더 퍼붓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정말 말 그대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맞물리고 기업들이 그런 변화에 편승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텐데, 그런 과정에서 뚜렷한 회복이 좀 진전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2022년의 경제 전망 한 줄 평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